2021년도 이제 가고 있네요. 2022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결국은 과거 경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래일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또 뭐 성경에서 장래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경제학자들도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주가, 경제학자들이면 주가를 알거든.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갔는가요? 그러다가 지금 3,000으로 주저앉고 3,000선도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여하튼 경기 예측, 경제 전망, 참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을 걷어들이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통화량을 축소시키고 또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고용 지수, 이런 여러 지수를 연준해서 면밀히 보면서 불황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과열이 되지 않도록 연준에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자율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율을 갑자기 높였다가 불황이 와가지고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 부시 대통령도 이자율을 갑자기 높이는 바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고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고, 밀턴 프리드만이 또 재미있는 샤워실의 바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샤워실의 바보가 뭐예요? 이 샤워실에 가가지고 물이 뜨거우니까 찬물로 확 바꿨다가 또 차가우니까 차가워하고 뜨거운 물로 팍 바꿔. 이게 샤워실의 바보처럼 하는 그런 경제 책임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나 인플레가 무서우니까 너무 긴축 금리를 높이면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샤워실의 바보대로 경제가 흘러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뒤에 경제가 우리나라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1980년대에 G2, 미국 다음에 세계 경제부국이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일본의 무역 수지
미국에서 적자, 미국에서 미역수 적자가 주로 미국 막 독일 뭐 이런 데 통해서 발생하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인가 플라자에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희들 환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무역 적자가 큰 거니까 너희들 환율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엔화 가치를 배를 올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여튼 엔화 가치를 배로 올렸어요. 독일 마르크화도 50% 올렸던가요? 근데 일본 엔화가 10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백엔으로 만든 물건이 미국에서 갑자기 200엔이 100달러였던 게 200달러가 돼버리니까 그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출이 위축되니까 불황의 조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이 은행 총재가 이자율을 팍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 돈이 돌면서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동경을 팔면 미국 전부를 살 수 있다 그런 버블이 생겨버린 겁니다. 인플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자율을 팍 높였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돈이 안 돌고 디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마이너스 물가. 그게 20년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디플레이션이 되면 결국은 물건들을 잘 안 사고 잘 안 쓰고 경제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해결하는 길은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길밖에 없다. 이게 이제 2010년에 수상이 된 신조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가 이제 아베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결국은 일본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고 하는데 2% 인플레이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참 잘한 게 일본 전체의 여행 산업을 일으키자. 아베 전에는 우리나라하고 여행객 수가 비슷비슷했는데, 아베가 적극적으로 일본 열도 전체를 관광지화 하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특히 중국, 우리나라, 이 어마어마한 여행객들이 들어가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살아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 여행 산업이 주저앉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절대 경제가 불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 법칙도, 경제학자 가운데 빌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경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화랑이 되고 그리고 고용이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빌 필립스 룰이거든요. 이런 법칙도 있고 그동안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한 일본이 크게 어려움을 겪은 교훈도 있고 미국에서도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가 다 그 전비로 생긴 인플레를 잡으려고 이자율을 팍 올리면서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오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 경제를 망칠 정도가 아닌 한은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바보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2020년 이후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뒤에도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경제 문제는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1960년대 5.16 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개울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정도니까 그 물을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책 입안자들이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은 물이 막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마어마한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만약에 정치가들이 이 경제 체제를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정치가들이 튕겨나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각층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선진화가 되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장점을 존중하고 그 바탕하에서 정치를 해야지 그거를 한번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가는 여러 가지 오히려 튕겨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경제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그 폐단이 뭐냐면은 이 빈부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빈익빈 부익부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부동산에 묻어놨던 사람 우리나라 지금 폭등해서 근데 이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펼쳐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저는 세계 경제 체제가 또 특히 환율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만 갑자기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그랬다가는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 나라 그렇게 먼저 액션을 취한 나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저금리 경제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결국은 부의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야말로 경제 철학 내지는 정치 철학이
지금 경제 사상가는 정치 사상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중에서는 선거가 이제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불황이 되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니까 막 눈치를 더 봐가면서 이 불황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 기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경쟁의 최고의 자유경쟁 상태에서 낙오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거기에 낙오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첫째는 그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해야 되겠죠. 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든 공공임대주택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서 재료도 안 좋고 위치 지역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설계를 못 하는지 이 국토부 또 그 위에는 청와대에서는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하여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홈리스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게 성경의 정신인데, 입는 거야 요즘 옷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이 이제 문제되는 거니까, 주택 같으면 옷 같은 게 되버렸다 할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못 먹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하여튼 패스트푸드나 먹고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푸드뱅크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양질의 식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망이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참 답답하게 법률가들이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이런 요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 법적 카르텔들이 안 좋은 측면만 이렇게 드러내지, 법률가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뭐냐, 참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가들은 늘 사회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의가 뭔가에 관해서 우리나라 21세기 MB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공정, 정의가 그야말로 화두가 되어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정의가 뭐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률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뭐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지향적인 그런 철학이랄까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아주 좋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주장만 하고 있지 그게 정책에는 실제 현실에는 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20세기의 정의론자 가운데 최고의 정의 철학자, 정치 철학자 가운데 정의에 관해서 최고의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존 롤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롤스가 주장한 그 정의가 최고의 정의이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참 센세이션, 정의에 관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존 롤스의 정의론은 그 두 가지로 제1원칙은 평등원칙, 제2원칙 차등원칙인데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진정으로 합의를 한다면은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겠느냐. 이게 첫째 대원칙입니다. 제대로 알면서 제대로 합의를 하면 그거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제대로 진정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무지의 장막 뒤에 놓고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는 게 이제 존 롤스의 아주 정말 굉장한 발상이죠. 가정적인 그런 히포테시스 아주 탁월한 발상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게 한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그랬을 때 첫째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권에 관해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평등의 원칙, 자유권은 모두 평등하게 주어진다. 이게 롤스의 첫째 정의 원칙입니다. 둘째 정의 원칙은 차등 원칙인데, 차등 원칙은 이 재화의 분배에 관해서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어떻게 돈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합의를 한다면, 이게 존 롤스의 결론인데, 존 롤스가 생각하기를 그럴 때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을 한 푼도 못 번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럴 때 똑같이 나눠 갖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또 공산주의의 폐단 같은 게 생기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갖게를 하되, 많이 받도록 하되,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극빈자들, 가장 취약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람들이 좀 더 갖도록 하자. 이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도록 하되, 거기에서 누진세를 과감하게 걷어서 극빈층을 사회 부조를 해주는 복지를 확충하는 그런 분배가 정의로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 이론입니다. 저가 이제 법률가로서 이런 정의가 무엇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저도 나름대로 하여튼 정의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래서 정의론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이 박영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정의와 헌법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한 정의는 좀 신자유주의적인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첫째는 정의의 첫째 원칙은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도록 하고, 또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니냐. 정의라는 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뭐 합의하기 이전부터 그 우주적인 본질적인 정의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불교, 뭐 유교, 뭐 기독교에서 다 이슬람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둬야 된다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게으름 피운 사람보다는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좀 더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롭다. 그리고 잘못에 비례해서 큰 잘못했으면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작은 잘못 작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게 정의의 대원칙이다. 이거는 동서고금 뭐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정의의 내용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게 정의라면은 게으름 피우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낙오된 사람들을 그럼 뭐 팽개치는 게 정의냐? 그건 또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전체, 이를테면 뭐 사우스 코리아를 전부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화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자기의 노력이 과연 몇 프로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내 노력은 뭐 10%, 20%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80%, 90%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번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도 그렇게 다 똑같이 나눠 갖고 잘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물론 하여튼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정의와 함께 제대로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운명적인 요인 때문에 또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운이 좋아서 또는 뭐 능력이 뭐 출중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도록 뭐 국가적으로는 뭐 누진세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꾸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게 정의다. 그러므로 뭐 무조건 많이 번 사람들이 베푸는 게 그게 뭐 자선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의무고, 그것을 의무를 하는 게 결국은 정의로운 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